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주관자, 주최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험 관련 세미나에는 전에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그 외에 또 최재형 문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그 하얼빈 의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업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구한 목적은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에 있어 최재형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을 발굴하고 그 높은 뜻을 기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중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중근과 최재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에서 항일 의병투쟁을 한 것과 하얼빈 의거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안중근 장군께서 국정에서 진술한 김두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점으로서는 하얼빈 의거와 최재형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얼빈 의거 준비, 실행, 재판투쟁 또 의거 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또 연구학자들마다 또 많은 또 논란이 존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문제를 알아보려면은 하얼빈 의거하고 의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나 단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 일명 샌프란시스코 의거, 이것과 블라디보스토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동공보사, 여기에는 아까 샌프란시스코 의거를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미국의 독립협회입니다. 그 옆에 원동 지회 지사 이분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망명에 있었고 특히 그 대동공보사 최재형의 대동공보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대동공보사의 단체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린 바대로 안중근의 그 연해주 항일 의병 전쟁과 최재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은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관련된 사건 및 단체 마지막 오늘의 연구 목적인 역할 재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일부 행사에서 자세히 다뤄졌기 때문에 여기는 깊이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장군께서는 국내에서 애국 개몽운동과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다 달아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 7월과 8월에 일제가 정미칠 규약을 강제로 체결했고 또 그에 관련해가지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그때 남대문 전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외에서 의병투쟁을 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계속 고민되어 온 바를 실천에 옮깁니다. 그때 그 안흥철 역사에 보면은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교육으로 100년 대계는 가능하지만 당장 망해가는 나라를 구할 수는 없다. 그 뜻을 깊게 품고 만주를 거쳐가지고 연해주 얀치에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시자마자 하신 것은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규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저 위에 하바롭스크 이런 지역을 한인 사회를 돌면서 이 운동을 하시다가 최재형 선생님께서 1908년 초가 되면서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십니다. 나라가 국내에서 들려온 소식이 정말 처참하고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나도 이제 의병 운동을 나서야 되겠구나. 그 결심을 하시고 의병 규합에 이제 나서시게 되거든요. 그때 그 최재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였던 큰 세 가지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 안중근 의사 장군은 창설 발기인으로 참가하셨고요. 그리고 종회에서 참평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그때 그 의사는 최재형의 그 동의회에서 가장 그 신임할 수 있는 최측근 참모가 됐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사실은 의병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서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기 있고 애국심이 강한 안중근하고 상당히 의기가 부합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병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부대를 만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안중근 의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좌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진공작전 이때는 핵심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영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국내 진공작전 총사령부는 포병사령부라고 했었고 거기에 두 개의 의병 부대가 있는데 하나는 좌령이 있고 하나는 우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영장을 안중근 장군께서 맡으셨던 겁니다. 예하에 한 3개 중대를 거느렸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보면 한 대대급 규모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참 그 어려운 시기에 대대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국내에서의 그 의병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최신식 무기와 복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정규전 부대의 모습을 갖춘 그런 의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의사로 호칭하다가 요즘에는 지금 장군으로 호칭하는 게 맞다. 이런 소식이 많이 나오고 저도 국방 TV에 나가지고 안중근 장군 그분은 군인이고 또 의병 부대는 부대였고 정규 부대나 같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동의회 연해주 연합의병 부대를 이끈 사람이다. 그런 이유에서 안중근 장군으로 호칭한 게 맞는데 안중근 의사도 틀린 게 아니다. 두 가지가 다 맞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보훈부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내 진공작전이 사실은 기대와 다르게 실패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좀 승척도 거뒀습니다만 중과부적으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연해주 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그 패전에 대한 실망감 굉장히 컸고 회의감이 들고 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피해만 크고 그래서 그 한일 사회에서 이제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좀 노선을 바꿔야 한다. 이런 풍조가 깊어졌고 이 시기에 안중근 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의병투쟁만이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인 동포들한테 많이 설득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의를 한 게 1909년도 2월 달에 봉이 반제를 만들면서 자 우리 핵심 멤버들이라도 이 뜻을 영원히 변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도록 하자 하고 결의를 했던 것인데 정말 이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한일 의병 투쟁은 전략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이 단지를 결성하면서 먼저 국내 진국약제는 일종의 정규전과 같은 겁니다. 흉내만 낸 거죠. 일본에 비하면. 그러나 이걸로는 안 됐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의열투쟁으로 바꿔야 되겠다. 요인암살,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그 요인암살로 바꿨다. 그 직전에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정부로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선을 바꿔서 기다리다가 딱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바로 경기가 내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두 사람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그다음에 군부 대신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 이병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군대마저 마지막 그 국군의 보루인 군대마저 해산시키는데 앞장섰다는 것이고, 맨 오른쪽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시위대 1년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입니다. 부하들한테 유서 쓰고 권총으로 자결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국방부 장관 그 이병무가 지시한 대로 동대문 훈련원으로 가면은 전부 다 무장 해제시키고 바로 이제 나라가 망하는 한일 합방, 한일 병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자결을 하고 말았고, 그 부하들은 거기서 큰 감명을 받고 거기서 그 압수된 그 무기를 다시 다 찾아가지고 일본군들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인접에 있는 이연대 일대대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 남대문 주변에서 일본 정규군과 정말 처절한 싸움을 했지만은 시타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판단을 못하고 해산하거나 많이 그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 자, 단지 동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동포는 말로만 애국인이 일심동체하고 실제로 뜨거움과 간절한 건 단체가 없다 해서 이 단지회를 조직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건 정말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글입니다. 이게 동포들은 이해를 해주지 않고 나라는 망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절절한 그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1908년도 4월 달에 연해주 연합의병 단체 동의회를 창설하셨죠. 그래서 세 개의 조직이 있었고 여기에 총장으로 총회에서 임명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국내 진공작전이 실제로 나서니까 동포들 한인 사회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게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안중근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심회를 그 사람들이 조직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이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 교육과 애국 계몽 또 그 문화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자, 일단 뭉치고 보자. 이게 바로 일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선생님도 여기에 가입을 하셨고 여기에 많은 돈을 후원을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의회가 없어지고 일심회로 대체됐습니다. 안중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시점에서 거기에 핵심 요원들만 모아서 12명이서 단지 결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선생님께서는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의 망명에 있는 내내 그의 안중근의 부부 활동을 지원하고 또 그 가족들의 생계를 끝까지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특히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말을 듣고 그때 대동공고사에서 연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최재형 집에서 묵고 계셨어요. 선생님도. 그리고 나중에 그거 끝나고 처자식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오셨고 또 어머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을 다
최재형 선생님께서 거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중근이 그 공판 시에 진술했던 김두성이라는 인물과 최재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안중근 장군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팔도 총독, 팔도의 총독은 김두성이다. 그리고 또 나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 특파 독립대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또 김두성이다. 이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본 그 헌병들은 끝까지 그 관계를 규명을 못하고 최재형은 관계가 없는 걸로 조사를 마쳤습니다만은 이것도 아직까지도 우리 학회에서도 의견이 하나 일치가 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팔도의 의병장은 총장은 여기 13도 창의대 국내에서 13도 서울 탈환 작전을 했던 그분 총대장 이인영을 지칭한다. 여기는 이인영과 심돌섭 장군과 민경호 장군 이런 사람이 다 언급이 됐어요. 안중근께서 이게 관계된 그 지도자는 이인영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얀치에서 안중근 장군께 그 지시를 내렸던 얀치의 의병 총장 김두성은 바로 동의의 총장 최재형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김두성과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의병을 일으켰다 했거든요. 그 이범윤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바로 그 김두성이가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봤을 때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 김두성 대한의군 총독 김두성은 바로 전략적으로 재판 전략적으로 좀 가명을 쓰고 이렇게 좀 헷갈리게 했지만은 연해주에서 자기의 명령을 했던 그 김두성은 분명히 최재형 선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어떤 그 좋은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오리라고 나는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그런 생각하에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최재형 선생님은 국내 진공작전과 하얼빈 의거를 지도한 대한의군의 최고 지도자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얼빈 의거 최재형과 관련된 사건 단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얼빈 의거 이것도 이것만 좀 말씀드릴까요? 목적. 이토가 하얼빈에 나타나는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러시아의 동청철도 여기는 그 부분적인 하얼빈에서 동쪽의 끝에 수입헌어까지 그걸 팔려고 했습니다. 11회 철도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이걸 팔라 했거든요. 미국한테. 근데 갑자기 미국의 철도왕 해리먼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백지 상태가 돼버렸고, 두 번째 제2차 러시아-일본 협약 여기 있죠. 제2차 러시아 협약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만주를 양분하려고 한 겁니다. 러시아하고 둘이서. 그걸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한국 평판 후에 만주 침략 여건. 이제 러시아전 끝나고 나니까 한국은 완전히 이제 일본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다음에는 만주를 집어삼키겠다 하는 그 큰 뜻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합리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스티븐스 저격 사건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알 겁니다. 대한제국의 외부 고문입니다. 대한제국에서 공급을 주는데 일본 사람이 임명해줬는데 미국 사람 갖다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까 정미 7조약 때문에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선전을 하고 일본이 잘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또 한국 사람도 동조하고 있다. 그렇게 선전하려고 연설하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판을 여기에 의회에 참가한 사람은 사실 세 사람입니다. 정재강과 전명우는 공립협회 사람이었고요. 장인환은 대동공부회 보국회라고 하는 단체 사람입니다. 이 두 개 단체가 주동이 됐는데 정재관은 첫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의거는 하얼빈 의거로 넘어가는 하나의 연결점의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방법과 목적과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1년 전에 이런 그 의거가 있었는데 그걸 한 2달 전에 의거를 했던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만명해 와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와있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협회 활동하다가 와있던 사람들이 대동공고사에서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은 공립협회 회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공립협회 사람들을 다 영입을 해서 받아줬다. 그리고 하얼빈 의거 할 때도 전부 다 협조해줘라. 다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대동공고사 사장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운을 걸고 다 거기 협조를 했지. 그냥 그 최재형 선생님 말씀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그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 한인 신문에 나온 사파 그림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 이걸 풍자한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이렇게 본적으로 이 사람은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그 일본의 사무라이가 한국의 그 여인을 농락하듯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집어서 피하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안중근 장군께서 그 위순 재판 투쟁하실 때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고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동공고사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이토 하얼빈에 온다고 하니까 대동공고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공유협회 인사들, 뭐 정재관, 이강, 또 전명훈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결행을 하자 우리도 샌프란시스코 그것처럼. 그래서 그 최재형 선생님 집에 머물고 있던 안중근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게 해서 합류해가지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모든 지원 같은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게 일본 헌병의 수사 자료하고 우리 또 애국 지사들이 했던 그 같은 의사들하고 좀 차이점이 좀 나오고 차이점이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도 좀 명확히 되지는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대동공고사에서 모의를 했고 또 이것이 모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순탄하게 이것이 이루어졌고 안중근과 이덕순 사람들, 조소전 이런 사람들이 치밀한 현장 작업을 해서 이거를 완수할 수 있겠다는 것은 분명한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결론인데요. 요것은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안중근 하얼빈 의거는 연해주 연합의병 독립회의 항일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13도 창의대 서울 탈원작전과 공립협회의 샌프란시스코 의거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대동공고사 공립협회 원동지사의 지원과 협조가 매우 컸다.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은 공의회 총장으로서 이건 그 안 의사가 말한 대로 하면 대한의군 총독이 되겠죠. 안중근의 하얼빈 의병 투쟁을 크게 도왔다. 그리고 하얼빈 의거 작전을 지도하고 지원했다.
나는 이런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동공무사 사장으로서 독립협회 원동지사 회원을 포함한 인원과 일자를 적극 지원함으로 해서 심지어는 미하일로프 이 사람이 그 발해인 명의자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상해와 미술을 보내가지고 여러 활동도 하게 하고 이것이 사장의 최재형의 이런 그 지시와 어떤 그 협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 한국 군사문제연구원의 조상현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뭐 세 분 발표는 지금 뭐 학문적인 그런 차원에서 작품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선생을 어떻게 선양할 것이냐, 그리고 또 남아있는 후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지원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죠? 이거요? 예.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오랜만에 해봐가지고요. 말씀드릴 순서는 선양의 학문적, 뭐 사회적 함의로부터 결론순인데, 저 앞에 얘기는 사실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집어넣었던 거고, 실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선생님의 그 독립운동 선양 방안하고 후손 지원을 위한 과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양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정리한, 학문적으로 정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뭐 일반 국민으로부터 고급까지 있죠. 선양의 기능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우 관련 법령인데요. 이건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양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국민들의 그 어떤 애국정신, 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그 기르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그분들의 유족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적용되는 대상자들은 유공자하고 그 유족하고 가족인데요. 지원금이 이제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얘기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900여만 원에서 대통령 피청 같은 경우는 290여만 원. 요게 이제 매달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족들 같은 경우는 300여만 원에서 작게는 8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 일시금도 등급별로 차등 있게 3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내용도 국내 거주하면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은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와 그 유족은 현재 8,558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2022년 4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보훈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애국지사는 현재 9분이 생존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좀 줄어들겠죠. 주요 지원 내용은 이 개인별 월별 지금은 개인별 계좌로 지급이 되고 있고, 해당 그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지원금 수의 대상에 어떤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일단 유족 등록은 다 가능해요. 외손자까지. 근데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 자녀와 손자 중에서 대표 한 명에게만 지원이 되고 또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은 다음 자녀가 승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거주일 경우에는 이 기타 수혜의 차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예우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건 아까도 뭐 앞에서 일부 언급이 됐지만 소련 시절 그 독립운동가 발굴이 저조했고 또 이에 따른 지원이 미흡해요. 그 다음에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됐던 시절이죠. 그 다음에 유공자 본인은 대부분 소련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셨고 자손들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의 혜택을 받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과 관련한 그 기념관이 모두 72개소가 있는데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은 안중근 그 장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역, 특히 그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 중국 지역에서 활동한 그 관련자들의 그 기념관은 제가 확인한 거로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단편적인 것만 비교해보더라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뭔가 좀 차별을 받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문용숙 이사장님께서 활동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현행 법령에서는 증손 이후의 후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법인 단체에서 일부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게 소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그 꾸준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적극적인 선양 활동이 좀 곤란하다. 이런 애로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학할 때 등록된 후손들은 한 달에 60에서 8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미등록 유족들도 일반 독립운동가 후손을 고려해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행동들이 바로 우리 그 법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양 방안은 제가 5가지 정도를 선정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선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설문 인원이 작다 보니까 신뢰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나름 그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2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32.7%가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최재형 선생이 독립운동가였다.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한 사람은 2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아주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에 대한 인지도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교과서에도 일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최재형 선생이 안중근 의교를 지원한 재외동포 독립운동가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교과서 올해 나온 거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밖에 이제 연구 실적이 국내에는 최재형 선생과 관련된 연구 실적이 49건밖에 없어요. 참고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1140여 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인지도 향상이 선생의 선양 첫걸음이다. 그래서 이제 인지도 향상은 정부하고 기념사업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일반 국민들에게 최재형 선생을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TV 광고라든가 인터넷 매체, 유튜브 등 이런 걸 좀 하고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 사례를 좀 참고하면 좋지 않나요? 저도 사실 박용만 선생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매일 아침 TV를 보면 이 사람 이 선생 저걸 하더라고요. 무장투정, 미주 지역에서 무장투쟁 그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 사례를 좀 참고하면 되겠다. 그다음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프로그램이 곧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2019년도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MBC 예능에서 한번 방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평일 예능인데도 불구하고 약 8%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최재형 선생님을 이렇게 단독으로 조명한 것이 아니고 연해주일 때 있었던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기타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일 때에서 독립운동을 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다. 이게 국민들 저변에 깔릴 때까지 매년 순위국기를 맞춰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선생 유해찾기 운동인데요. 이거는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봉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해외에 계신 485위 중에 144위의 유해가 봉안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마지막 한 분까지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독립운동 활동을 교과서에 등재하는 건데 이거는 교육부, 문체부, 보훈부, 연구재단 여기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어느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TF를 구성해가지고 좀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관련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하고 건립동상인데요. 기념관 건립하고 동상 제막인데 현재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의 고향이 북쪽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돌아가셨고 현재 한국에는 연구지가 없습니다. 기념관을 건립하려면 연구지가 있어야 돼요. 연구지에서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구지가 없다 보니까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아주 다행스럽게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전주 최씨 평도고 22세 손이라는 것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요번에 순국 기념일에 맞춰서 선생의 부지, 그러니까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 강동구에 2,000평, 돈도 이렇게 성금 기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보훈부, 서울시, 그다음 강동구 기념사업회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기념관 건립과 동상, 흉상 제막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념관 부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협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강동구하고 협조해서 기념관이 들어설 땅 주위에 도로명에다가
선생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협의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서울 승격을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일부 우리 길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시 4월 참변에 순국하신 네 분이 3등급하고 4등급 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최재형 선생이 러시아 연해주 한인 사회에 존경받던 최고의 당시의 최고 지도, 그다음에 대한국민의회의 외교부장, 오늘날로 외교부장관이죠.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런 데 선임될 정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같이 그 당시에 활동하던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서문을 살펴봐도 상당히 선생의 훈장은 격이 낮아도 너무 낮다. 그리고 문창범 같은 사람도 대통령장이거든요. 이위종, 이범용, 이동 다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고, 또 그때 당시 최재형 선생은 이분들보다 좀 직급으로 따지면 좀 높았어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좀 천이 있게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생의 업적이라든가 당시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받았던 성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대한민국장, 즉 1등급으로 승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범도 장군도 사실은 2021년도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좀 관심만 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여기가 아까 과장님 오셨었죠? 계십니까? 예. 가능하죠? 본의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예. 될 거예요. 후선 지원을 위한 과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일단 선생은 두 명의 부인에게서 11명의 자제를 뒀습니다. 요거는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족으로 등록된 후손입니다. 이 자료는 기념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는 16명을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자손들은 기념사업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 행정적 과제는 일단 현재 법령을 좀 고쳐야 되겠다. 대표 후손에게 월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검토하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국가가 독립운동가 자손은 영원히 책임진다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게 한 명한테만 주는 거지만 그래도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선생의 후손 찾기는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보훈부의 국가 독립운동자 후손 확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 더 많은 자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후손들이 찾아지면 후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정례 모임도 하고, 이렇게 국내도 와서 이렇게 좀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 선생 후손들에게도 우리 최재형 조상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물론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교육 자료는 독립기념관에 보면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제작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인데요. 아까 그 1번 사항이 해결이 되면 일단 손자녀 이후에 대해서 이 대표자녀 한 명에게는 그 지원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대표자손 이외의 후손들에게는 현행 지원금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지금 60에서 80만 원이면 한 달 반값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라든가 생활비를 고려해서 좀 현실적인 금액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그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등록 후손들에 대해서도 등록 후손에 준한 그런 좀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그 기념사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보훈부에서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을 좀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추진되면 기념사업에서는 끝까지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재형 선생님 그 업적을 들어가면서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필요서 이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가 대우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발표하신 분들과 같이 우리 최재형 선생님의 독립투쟁에 대해서 반드시 상향해서 예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에서 쭉 발표한 것을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이제 군사학 분야의 그 연구를 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최재형 선생님은 군사적인 이론으로 볼 때 전략적 수준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독립전쟁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민족의 의지를 규합하기 위해서 개몽활동과 교육사업을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병행해서 군사력을 육성하기 하고 양병을 위해서 일심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그런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안중근 장군이 작전적 수준에서 제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표하신 최재형 선생님은 이 전략적 수준에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총독 역할을 수행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아마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범석 장군님의 기념사업회 일환으로 해서 독립운동회 등지를 한번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청산리 전투의 승리에 우리 최재형 선생님의 업적이 설명됐고, 그때 제가 최재형 선생님을 처음 이름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혁명 내전이 일어났을 때 체코 군단이 그 내전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백군에서 볼세비키 군으로 전향을 해서 내전에서 이제 끝나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통해서 체코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체코군이 군단에서 가지고 있던 무기를 우리 북로군 정서에 팔게 됩니다. 이런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국로군정서가 소총 1200정, 기관총 6정, 탄약 80만 발, 박격포 2문, 권총과 수류탄 다량에서 이런 구입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청산리 전투를 수행했고 그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발표한 그런 것은 이게 그런 사실도 있는지 이거를 알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이범석 대장님의 회고록에 우등불이라는 회고록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오면서 사실은 최재형 선생님이 우리 언론에서 얼마나 달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고 유튜브를 한번 듣다 봤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짧게지만은 KBS 역사전을 그날에서 잊혀진 기록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의 내부라는 제목으로 다룬 바가 있고요. 또 JTBS에서 JTBC입니다. 독립운동 이야기 잊혀진 영웅 그들 모두가 안중근이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발표하신 우리 이제 안중근 의사의 어떤 역할을 했는가 좀 관계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베리아 독립운동의 영웅 이런 쪽에서 YTN에서 한번 뉴스를 다룬 적이 있고요. 대부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그리고 따뜻한 난로 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메이킹이 상당히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이 세션에 발표하신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선양 방안을 할 거냐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사실 나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또 안중근 의사와 역할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마 기념사업회라든가 또 문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요. 현 시점은 이제 이런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최재형 선생님의 독립운동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선양이 되고 제대로 평가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물론 내가 첫 번째 이제 발제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겠지만은 두 번째 발표도 굉장히 오늘의 사실은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평가되어 있고요. 연해주가 우리가 뭐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때마침 정부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국민 독립 훈경 추천해가지고 독립동감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마침 3월부터 아마 7, 8월이면 아마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을 그 중에서 최재형 선생이 들어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안중근 의사와의 하얼빈 의거가 단순히 지원을 했다는 수준에서 지금 공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그 김두성 총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관성에 대한 연구 업적도 상당히 출원이지만은 영예가 되어 있고 또 오늘 같은 지역에 품격을 받았는데 3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낮다는 측면에서 보건처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한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듯이 1등급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재평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분야가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또 개선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기업사업회에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국민의 선양에 되면서 우리 국가가 안보적으로 튼튼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하는 그런 정신들이 전 국민에게 좀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세미나 붐이라 가지고 계속 어제도 세미나고 오늘도 세미나 이렇게 발표자 4분 발표를 다 듣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특히 그 선양에 대해서 우리 조상현 목사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재형 선생님을 재조명하는 것은 그분의 정신을 좀 계승하고 또 유가족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의 호국 정신 그걸 일구어주기 위한 이 세 가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의 호국 정신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이 타이밍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했으니 뭐 예산도 많이 확보되겠죠, 그죠? 조직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그동안 소홀했던 연해주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또 발굴하고 서양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6.25 참전국들에 대해서 참전 인사들 보훈 외교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훈 외교 활동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 나라에 가서 또 이렇게 보답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좀 병행해서 이런 해외에서 독립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독립 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리고 싶어도 연세가 많은 것이다 보니까 남는 것은 기록물과 기념물, 동상, 정신, 사상 이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봤는데 최재형 호국사상 뭐 이런 걸 하나 좀 정립을 하면 어떻겠는가. 충분히 최재형 호국사상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정립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도 있으니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소망은 기념사업회가 좀 전국적인 조직이 돼가지고 지역별로 지부도 만들고 제가 충남 쪽에 있는데 충남 지부도 필요하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최재형 호국사상을 한번 정립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 제 단체가 많으니까 이런 거버넌스로 잘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훈부가 이제 부로 승격했으니까 장관 정도 되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계약학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없는데 다른 분은 다 뭐 계약학과, 군사학 계약학과도 만들고 뭐 과학 뭐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훈부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 보훈 정책과 이런 거를 좀 대학에 학과를 좀 만들어서 행정학과 행정학사나 뭐 정책학 학사 주면 되거든요. 석사 박사다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방부랑 해서 그런 학과도 만들고 그 학과 만들면 거기에 최재형 연구소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해서 이제 대학하고도 협력해서 한다면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 그런 연구 시스템, 이런 정신적인 시스템이 잘 이제 되면 우리 그 미래 세대, 젊은 세대한테 정말로 나라 사는 정신, 호국 정신을 우리가 함양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충남 지부장 이종욱 교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연합뉴스의 현직 언론인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북한학을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를 땄는데요.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제가 참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참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 거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남은 과제가 결국은 이 독립투사 최재형 선생님, 장군님을 어떻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이 숙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가장 오늘 우리가 안고 가는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인으로서 저는 오늘 그 일부에서
김법헌 그 교수님이 우리가 최재형 이분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실 때 독립투사 최재형 장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거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언론인 최재형이라는 이 호칭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 과정에서 오늘 집약되듯이 항일 무장투쟁, 군사적인 투쟁을 했던 것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예에서 보다시피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지식인들, 이 지식인들의 선비들이 뛰어들었던 분야는 바로 애국계몽운동 또는 이 언론을 통한 항일운동을 반드시 전개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드는 이 지금 대동공보, 이 대동공보와 그리고 권업신문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활동을 보면 그게 압축적으로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국내에서 활동을 했고, 그 활동 자체도 사실은 일제 탄압 때문에 엄격한 검열 때문에 굉장히 제한됐고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연해주에 최초로 들어섰던 그 해조신문이 위기에 처하자 결국은 최재형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이 대동공보사 아닙니까? 이 대동공보사를 가지고 주 2회 2번씩 발간이 됐지만 한글로 발간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사고에는 분명히 1909년 12월 23일자 이 사고에 보면은 내외동포의 지식을 개발하며 문명을 창조해서 조국의 비참한 운명을 만회하겠다는 이런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신문 언론 보도 활동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권업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동 공보를 통해서 오늘 그 주제 발표 시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하얼빈 이 과정이, 의거 과정이 신문사를 중심으로 시기가 돌아갔습니다. 대동공보사에서 사무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국은 안중근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뛰어난 저격수를 불러들이고 여기에 있던 사람마저도 거기에 가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받는 과정, 그리고 그 진행 과정들을 국내에 있던 언론사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대동공보를 통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얼빈 의거 과정에서 이 대동공보를 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나 또는 최재형 선생님의 그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권업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업신문도 결국은 주필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국내에서 그 전에는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병탄됐을 때 그 유명한 사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이러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 그 이후에 연해주로 가셔가지고 주필로 합류를 한 게 결국은 권업신문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이 압축적으로 나타났고, 이 권업신문에서도 결국은 우리 국치일인 8월 29일을 맞춰서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독립의식이나 민족의식을 깨워줬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신적 자양이나 깨어있는 의식을 바탕으로 청산리 전투나 무장투쟁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찾아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재형 선생님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군사학적인 부분이나 교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론 분야를 왜 이분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중점 사업을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가치도 분명히 조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현직 그 언론 학자들 그리고 언론 단체들, 학문적 대상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최재형이 어떤 부분에서 신문사를 대한공보사나 권업신문을 세워서 그게 독립운동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학문적으로도 조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대로 국민에게 전체 우리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운동가로서 그 역할을 이제는 광범위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지만 현직 언론인으로서는, 제가 선배 언론인으로서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그 가치를 국민과 공유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토론자분들께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성윤환 교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최재형 선생님께서 동위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을 하는데 체코군들 무기를 많이 구입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고요. 최재형 선생님께서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가 한명도 지역에서 일본군들하고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전투 상태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러시아군하고 일본 제국군이 싸웠는데 거기에 이제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군 중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통역 장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간은 짧았지만은 전쟁 끝나고도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일 때는 그때 부동항 개발 그걸로 해서 그 군사 기지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군 사업에 최재형 선생님이 상당히 필요했고 러시아군이 필요를 했고 거기에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몇 군도까지 몇 킬로입니까? 굉장히 큰 한 40km 정도 되는 그 군사도를 만들 때도 최재형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군 납품을 할 수 있는 것도 했습니다. 그런 친밀감 때문에 최재형 선생님이 체코군, 러시아군하고 체코군은 우호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총이 필요 없어요, 체코군들은. 그래서 많은 무기를 값싸게 구입을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게 최재형 선생님을 최재형 장군으로 하는 문제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과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운동 당시에 운동가들 평가를 할 때 장군만이 굉장히 높은 격을 드리는 것이고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의사나 이런 분들 선생님은 낮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연 군인으로서의 정확한 특성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활동한 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면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님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사업가, 또 경제인, 또 지역사회 지도자 이런 활동이 주였거든요. 동위회 자체가 의병 부대가 아닙니다. 동위회는 무장투쟁을 하자고 하는 그런 회원들이 모인 단체고 그 안에 동위군과 창의군과 이제 이런 의병 부대가 있는 것이죠. 모든 지도자는 대부분 군인이라고 칭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운영되려면은 동포사회, 국민, 시민사회가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부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군과 동포사회를 다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와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장군이라 하는 증거보다도 선생님이나 이제 독립운동가 너무 흔한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후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만주에서 일어났던 그 동로군종서 아까 이범석 장군 김과진 장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서일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종교인이고 동포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옛날 무관학교 출신들 그 다음에 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독립군들을 양성하고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치렀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일 선생님은 장군이라 한 것보다도 서일 선생님으로서가 더 가치를 또 존경하는 편이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미나하고 나오면은 그 후속 조치들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잘 정리해서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최재형 선생님과 관련한 연구가 또 4편이 늘어납니다. 현재 49편밖에 없는데
네 분이 학술 등재지에 실으면 또 50여 편 또 넘어갑니다. 그럼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선생님에 관련한 연구 실적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기념사업회라든가 보훈부 이런 분들은 오늘 발제한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문 박사님께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잘 정리해서 조만간에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칼럼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활동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후속치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좋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우리 최재형 선생, 제 생각에는 최재형 의사로 이렇게 좀 호칭이 변경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재형 선생을 더 선양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문용수 기사님 기념사업에서 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종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최재형 선생, 최재형 의사, 또 최재형 장군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선양되고, 이분의 애국, 호국 정신이 우리 집에 가서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